자, JSA 귀순 사건이 있었던 게 시청자 여러분 벌써 어느덧 13일이었습니다. 지난달 13일, 꽤 시간이 흘렀죠. 13일 날 귀순 사건이 터진 이후에 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까요? 한 열흘 정도 지난 10월 24일 날 JSA 그 최전방 지역에 북한군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총참모장 리명수가 나타났다면서요? 그 북한군은 그 통합군이라 그래서 예. 육해공군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총참모장 밑에 모든 부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군에는 당이 군을 통제하다 보니까 총정치국장 다음에 인민무력부장과 함께 북한군에서 2위나 3위를 노리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명수가 김정일 시대 때 예. 1997년부터 그 작전국장이라 그래서 모든 작전을 총괄해, 북한군 작전을. 북한군 작전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리명수가. 이명수가. 와.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김정일의 총애를 받다가 예. 계급도 대장 위에 왕별 차수예요, 차수. 예, 예. 예, 그런 사람이 JS까지 왔다는 거는 이거 뭔가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JS를 하는 거 되게 군관들인데 한 35명 내지 40명 그건 다 교체됐고 네. 검열을 실시해, 검열. 검열. 예, 검열을 실시한 건 처벌하기 위한 거죠. 네, 네. 처벌하고 검열하고 그리고 관계되는 뭐 누구 운전병이라는데 뭐 계급이 누구라는 말도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그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리명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실 텐데 김 교수님이 설명을 잘 주셨습니다만 리명수는요. 우리 군으로 따지면 정경도 합참 의장격이다. 우리 군의 합참 의장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JSA를 찾았다. 이번 귀순 사건을 북한이 그만큼 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노은지 기자. 이 접경 지역, 그러니까 이 접경 지역에서 봤을 때, 우리의 접경 지역에서 봤을 때 북한군 초소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뭔가 모습들이 포착이 되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뭐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제 북한군 초소에는 인공기, 북한의 국기라고 할 수 있죠. 인공기만 걸려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깃발이 2개가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게 인공기고. 네, 인공기고 옆에 보이는 게 저게 최고 사령관기라는 겁니다. 평소에 보시면은 아무 깃발도 없는 걸 볼 수 있었는데 2개의 깃발, 인공기와 최고 사령관기가 저렇게 함께 걸려 있었는데요. 사실은 최고 사령관기가 저렇게 아무데나 걸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 김정은을 상징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최고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병식을 할 때 아니면 김정은이 군부대 현지 지도로 나갈 때 미리 걸어두는 그런 목적으로 걸리는 깃발인데 이렇게 이제 개양이 됐다는 건 아무래도 군 경계 태세가 한층 강화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그 비무장 지대 내에는 군기를 못 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군사령관기, 우리 별 4개가 가면은 별 4개 사송기를 걸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 걸고 우리도 태극기하고 유엔사 기만 있어요. 유엔사령관 통제하에 비무장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에도 북한도 인공기만 걸었는데 최고 사령관 기가 왔다는 건 그만큼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최고 사령관 통치하의 땅이다. 네. 그런 걸 표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접경 지역 북측 초소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김정은을 상징하는 최고 사령관기까지 걸렸다는 소식이고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 얘기인데요. 일본이 요즘에 북한의 목선들 때문에 아주 소가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북한 목선이 일본을 왜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겁니까? 자, 일단 단적인 예로 지난달 23일에 있었던 일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북한 남성 8명이 목선으로 이제 표류해서 일본에 도착을 한 건데요. 그런데요. 인근 주민들이 이제 한밤중에 외국어를 말하는 남성들이 초인종을 눌렀다. 근데 이제 북한 사람 같으니까 혹시 공작선이 출몰했다는 소문도 돌았고 공작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작원이라고 하면 총을 가졌을 수도 있고 하니까 생명에 좀 위협을 많이 느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경찰이 이들을 붙잡아서 한 9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조사해 보니까 공작원은 아니고 그냥 이 파도에 휩쓸려서 오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남성들은 이제 9일 동안 도시락 이제 하루 3끼 네. 정도 받고 이제 속옷을 좀 지급받으면서 체류했다가 이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북한 목선들이요. 북한이 조업권을 다 중국에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북한 어선들이 본인들 그 바다에서는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일본 앞에 바다까지 가다가 이제 뭐 조난을 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빗발치고 있다는 얘기인데 참 안타까운 얘기죠.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 뭐 북한이 중대 발표할 때마다 나타나는 여성, 핑크색, 분홍색 저고리를 입고 나타나는 리춘희 아나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리춘희 아나운서 하면 보통 굉장히 단호한 모습, 높은 어조의 를 이야기하는 아나운서로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진짜 반갑습니다. 오늘 만족하게 다 취재 촬영했습니까? 이번에 그 방송하러 오셨습니까? 방송하러 여기서 방송했어요. 정식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름 복장을 하셨어요. 그야 카메라 그 방송할 때 출연할 때 치마적으로 우리 네. 고유한 우리 풍습.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완전 성공 이렇게 얘기하던 리춘희 아나운서와 사뭇 다른 모습의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리춘희 아나운서의 중대 발표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세용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의 대성공은 미제바크 추정 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겹사이는 시련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우리 당의 병진 노선을 충실하게 받들어온 위대하고 영웅적인 조선인민이 쟁취한 값비싼 승리이다. 네, 많이 아마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강병규 기자, 네. 외신들은 이 리춘희 아나운서를 뭐 핑크 레이디라고 부른다고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시청자분들 방금 영상 보시기에 분홍색 옷을 입었잖아요. 이렇게 뭔가 중대 소식을 전할 때마다 분홍색 옷을 입고 나온다고 해서 핑크레이디라고 하는데 이제 가디언지죠. 이렇게 북한 방송에 핑크레이디가 뜨면 나쁜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1차 핵실험 때도 그랬고 뭐 4차 핵실험 때도 그렇고 뭐 최근에도 이제 중대 발표다 혹은 도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분홍색 옷을 입고 저렇게 격앙된 어조로 이제 방송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제 핑크색 옷만 입은 거는 아니었어요. 네. 보통 김정일이라든지 김일성 이제 사망 당시에는 이제 검은색 옷을 입고 조의를 표하면서 우는 모습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복숭아색, 살구색의 한복을 의상을 입고 나와서 방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렇게 우렁찬 목소리를 내는 리춘희 아나운서의 나이가 혹시 어느 정도인지 시청자 여러분 아십니까? 올해로 74살입니다. 74살에 어떻게 보면 할머니죠. 그런데 김기호 교수님, 예. 이 리춘희 아나운서 하면 뭐 김일성도 리춘희를 아꼈지만 김정일이 그렇게 리춘희 아나운서를 많이 아끼지 않았습니까? 김정일 시대 때 떴죠. 원래 이춘희 아나운서가 연극 배우였어요. 네, 평양 그 영화연구대학에 배우과를 졸업해가지고 그 국립연극단에서 배우 생활을 했는데 배우로는 별로 못 떴어요. 그러다가 조선중앙TV 보도부문 아나운서로 되면서 김정일이가 딱 그 억양, 액센트, 뭐 발음 네. 이런 거 보고 반해가지고 총회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그 아나운서로 가장 최고 대우를 받는 게 인민방송원이래요. 네. 그런 호칭을 받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주는 메달이 북한말로 노력 영웅 메달. 어허. 예, 북한 아나운서 최고의 힘을 받았고요. 예. 호화 주택에다가 고급 승용차 그리고 거의 영웅에 해당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처럼 억약이나 화술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게 아주 리춘희 아나운서의 특징인데 몇 년 전에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는 시청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전달을 해야 된다면서 자신의 화법을 소개하기도 했거든요. 그 당시 인터뷰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설 명절을 맞으면서 이거 중국 중앙 텔레비전 기자동물을 만나게 정말 반갑구만요. 텔레비니까 시청자들을 상대해서 하는데 말처럼 하라.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도 말처럼 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중 두 나라 인민의 민속 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어린 동무들한 게 곱단 말이에요. 젊었으니까 화면은 확실히 곱고 젊어야 되겠다. 자, 네. 리춘희가 이렇게 도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현재도 지금 훈련이 하나 시작됐다면서요. 지금 어떤 훈련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뭐 북한이요.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일 미사일 발사 이후에 잠수함에서 물밑에서 쏘는 신형 SLBM을 또 발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서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금요일까지요. 아주 의미심장한 훈련이 하나 진행됩니다. 한미연합군이 한미가 연합으로 공군 훈련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역대 최대 북한 선제 타격을 하는 연합훈련이 진행됩니다.
아이고 여기 전투기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화면 한번 주시죠. 자, 한미 오늘부터 이제 한미 공군이 연합으로 훈련을 금요일까지 진행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전투기 숫자가요. 당초에는 한 230여 대 정도만 투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미 공군들이. 그런데 며칠 전에 기억들 하시죠? 북한이 화성 15형 쏘지 않았습니까? 안 되겠구나. 30여 대 더 추가하자 해서 260여 대의 전투기가 한미연합 공군훈련에 오늘부터 투입이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보고 있나 김정은? 한반도에 있던 미 스텔스 3종 전투기가 다 모여 있습니다. 스텔스 하면 시청자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죠. 레이더에서 안 보이는 전투기예요. 레이더에서 보여야 그 전투기를 대응할 텐데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 미국의 3종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 모두 모였습니다. 자, 먼저 보시죠. 많이 들어보셨던 F-22 랩터, 세계 최강의 전투기 랩터가 무려 6대나 지금 한반도에 와 있습니다. 음속 2.5배, 일본 가네다 기지에서 평양까지 1시간이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적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되고요. 250km 전방에서 목표한 표적물을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미사일까지 탑재되어 있는 랩터 전투기 6대 있는데요. 이거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300억 원이 넘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그 유명한 F-35A 전투기, 미국 공군용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오죠. 기관포 고정 장착돼 있고요. 음속에 1.6배, 8.16톤의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여지없이 이것도 북한 레이더에서는 볼래야 볼 수 없는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F-35A 전투기 역시 6대가 한반도에 도착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F-35A가 있다면 F-35B 전투기도 있습니다. 미 해병대용이고요. F-35A는 일반 지상 활주로에서 이착륙을 하는데 F-35B는요. 활주로 짧은 것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수직 이착륙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는 F-35B 전투기가 무려 한반도에 6대가 아니라 이 B는 12대가 지금 한반도에 도착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 김정은 당신 보고 있나? 혹시 떨고 있니? 북한의 700곳을 지금 조준합니다. 김정은 지하 벙커, 미사일 시설들, 핵시설, 스커드 부대가 자리하고 있는 원산 사리원,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한미연합 공군훈련을 하면서 전투기들이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주요 표적물 700개를 정해서 타격하는 쪽집게 타격을 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김정은이 아마 제 생각엔 닷새 동안 아마 잠을 잘 못 잘 것 같습니다. 노은지 기자. 자, 이 700곳을 조준하는 훈련, 이거와 관련해서 노은지 기자가 좀 더 깊숙이 한번 취재를 해봤죠? 네, 저는 좀 700곳이 많은 것 같아서 국방부 차관을 지냈던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700곳에 어떤 곳들이 포함되는지 좀 물어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할 때 북한 표적이 한 700여 곳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또 전쟁 실제로 하는 여러 주요 군사 시설들, 예를 들어 미사일 기지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주요 표적으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모든 군부대에도 포함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인 거죠, 북한 내에. 남북한 큰 군사적 충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그런 시설들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 교수님, 제가 설명을 했지만 미국의 스텔스 3종이 지금 저렇게 화면 보이는 것처럼 한반도에 다 와 있는데 저게 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예, 제가 그 군 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스텔스기 24대가 우리 한반도에 전개한 거 처음 봅니다. 저 F-22는 미군인도 한 몇 대 안 되는 비행기거든요. 저게 가데나 기지에서 지금 광주 비행장에 와서 전개했다는 거는 상주 거의 고정했다는 건 저는 상당한 의미고요. 저게 워게임 했을 때 한 대 가지고 100 몇 대하고 싸워서 이겼거든요. 현재 하는, 그리고 저거 한 대라는 거 어떤 의미냐면 네. 전에는 스텔스가 안 됐을 때는 폭격기가 한 대에 갈라 그러면 전투기가 앞에서 약 20대 정도가 어무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폭탄을 투하했는데 네. 이제 스텔스라는 게 아주 레이더에 전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아주 주먹이나 이 탁구공만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예.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김 교수님, 지금 저 영상이 따끈따끈한 영상인데요. 네. 국방부에서 조금 전에 언론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지금 랩터가 6대 한반도에 와 있는데
한반도에서 훈련하고 있는 그 영상이 조금 전에 공개가 됐네요. 그렇죠. 예. 저 정도면 아마 김정은이 떨 거예요. 지금 표적 700곳이라는 게 김정은 집무실을 포함해서 핵시설, 미사일시설 이런 거를 사전에 미리 요 표적은 어느 비행기가, 어느 전투기가, 요 표적은 어느 폭격기가 이거 다 임무를 주는 게 프리-ATO거든요. 네. 프리-ATO에 약 700에서 750개가 있고 모든 군부대 주요 시설까지 하면 한 1,500개 정도 되거든요. 아이고야. 예,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항모 같은 거서 항모에 함재기가 있으면은 F-35 또 C가 있어요. C. 그것도 스텔스거든요. 그것까지 하면은 그리고 중요한 게 순차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 동시 병행이라 그래서 평양에서부터 전 미사일 시설까지 떨어지는 폭탄이 거의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뭐 그냥 북한 비행장을 포함해서 네. 주요 시설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죠. 저 지금 랩터 전투기 시청자 여러분 말씀드렸죠. 6대가 한국에 와 있는데 한 대가 4,300억 원이 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입니다. 강병규 기자. 네. 예사롭지 않은 것이 저렇게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도착해 있는 상황에서 네.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죠. 네.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냐라고 이제 기자가 좀 물어봤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매일 전쟁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엄 상원의원은요. 선제 공격 가능성도 커졌다라면서 이제 한반도 내에서 뭔가 일촉즉발의 상황임을 암시하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 전쟁이 점차 다가오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김 교수님 보충 설명을 잠깐 주실까요? 네, 제가 뭐 위기를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은 해외 파병 부대를 훈련하는 포트 브리라고 큰 미국의 두 번째 큰 기지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한반도 출동을 대기하고 모든 장병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입수했습니다. 야, 그렇군요. 예, 이것은 경제 외교적 조치가 최대한 안 됐을 때 네. 마지막 수단으로 군사적 옵션을 쓰는 걸 연습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 예. 평창 올림픽과 패럴 올림픽이 끝날 때 북한이 SLBM을 한 번 더 쏜다든가 네. 그렇게 되면 현재는 해상 수로 차단인데 해상 봉쇄에 들어가거나 예. 또는 NFL이라서 비행 금지 이런 거 같은 걸 정해고 나면은 그때는 상당히 위험한 수순이 오고 예. 그럴 때면 비전투원인 가족 철수도 할 수 있고 어허. 예 상당히 지금 공군기들 260대가 괜히 온 게 아닙니다. 네. 이거 다 예행 연습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하와이에서 핵 대피 훈련도 하고 예, 그렇군요. 일본도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실 텐데 김 교수님이 설명을 잘 주셨습니다만 리명수는요. 우리 군으로 따지면 정경도 합참 의장격이다. 우리 군의 합참 의장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JSA를 찾았다. 이번 귀순 사건을 북한이 그만큼 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노은지 기자. 이 접경 지역, 그러니까 이 접경 지역에서 봤을 때 우리의 접경 지역에서 봤을 때 북한군 초소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뭔가 모습들이 포착이 되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뭐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제 북한군 초소에는 인공기, 북한의 국기라고 할 수 있죠. 인공기만 걸려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깃발이 2개가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게 인공기고. 네, 인공기고 옆에 보이는 게 저게 최고 사령관기라는 겁니다. 평소에 보시면은 아무 깃발도 없는 걸 볼 수 있었는데 2개의 깃발, 인공기와 최고 사령관기가 저렇게 함께 걸려 있었는데요. 사실은 최고 사령관기가 저렇게 아무데나 걸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 김정은을 상징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최고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병식을 할 때 아니면 김정은이 군부대 현지 지도로 나갈 때 미리 걸어두는 그런 목적으로 걸리는 깃발인데 이렇게 이제 개양이 됐다는 건 아무래도 군 경계 태세가 한층 강화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비무장 지대 내에는 군기를 못 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군사령관기, 우리 별 4개가 가면은 별 4개 사송기를 걸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 걸고 우리도 태극기하고 유엔사 기만이. 성명 세용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의 대성공은 미제바크 추정 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겹사이는 시련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우리 당의 병진 노선을 충실하게 받들어온 위대하고 영웅적인 조선인민이 쟁취한 값비싼 승리이다. 네, 많이 아마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강병규 기자. 네. 외신들은 이 리춘희 아나운서를 뭐 핑크 레이디라고 부른다고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시청자분들 방금 영상 보시기에 분홍색 옷을 입었잖아요. 이렇게 뭔가 중대 소식을 전할 때마다 분홍색 옷을 입고 나온다고 해서 핑크레이디라고 하는데 이제 가디언지죠. 이렇게 북한 방송에 핑크레이디가 뜨면 나쁜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1차 핵실험 때도 그랬고 뭐 4차 핵실험 때도 그렇고 뭐 최근에도 이제 중대 발표다 혹은 도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분홍색 옷을 입고 저렇게 격앙된 어조로 이제 방송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제 핑크색 옷만 입은 거는 아니었어요. 네. 보통 김정일이라든지 김일성 이제 사망 당시에는 이제 검은색 옷을 입고 조의를 표하면서 우는 모습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예.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복숭아색, 살구색의 한복을 의상을 입고 나와. 자, JSA 귀순 사건이 있었던 게 시청자 여러분 벌써 어느덧 13일이었습니다. 지난달 13일, 꽤 시간이 흘렀죠. 13일 날 귀순 사건이 터진 이후에 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까요? 한 열흘 정도 지난 10월 24일 날 JSA 그 최전방 지역에 북한군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총참모장 리명수가 나타났다면서요? 그 북한군은 그 통합군이라 그래서 예. 육해공군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총참모장 밑에 모든 부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군에는 이제 당이 군을 통제하다 보니까 총정치국장 다음에 인민무력부장과 함께 북한군에서 2위나 3위를 노리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명수가 김정일 시대 때 예. 1997년부터 그 작전국장이라 그래서 모든 작전을 총괄해, 북한군 작전을. 북한군 작전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이명수가. 이명수가. 와.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김정일의 총애를 받다가 예. 계급도 대장 위에 왕별 차수예요, 차수. 예, 예. 예, 그런 사람이 JS까지 왔다는 거는 이거 뭔가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JS를 하는 거 되게 군관들인데 한 35명 내지 40명 그건 다 교체됐고 네. 검열을 실시해, 검열. 검열. 예, 검열을 실시한 건 처벌하기 위한 거죠. 네, 네. 처벌하고 검열하고 그리고 관계되는 뭐 누구 운전병이라는데 뭐 계급이 누구라는 말도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그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리명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엔 사령관 통제하에 비무장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에도 북한도 인공기반 걸었는데 최고 사령관 기가 왔다는 건 그만큼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최고 사령관 통치하의 땅이다. 네. 그런 걸 표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접경 지역 북측 초소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김정은을 상징하는 최고 사령관기까지 걸렸다는 소식이고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 얘긴데요. 일본이 요즘에 북한의 목선들 때문에 아주 소가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북한 목선이 일본을 왜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겁니까? 자, 일단 단적인 예로 지난달 23일에 있었던 일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북한 남성 8명이 목선으로 이제 표류해서 일본에 도착을 한 건데요. 그런데요. 인근 주민들이 이제 한밤중에 외국어를 말하는 남성들이 초인종을 눌렀다. 근데 이제 북한 사람 같으니까 혹시 공작선이 출몰했다는 소문도 돌았고 공작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작원이라고 하면 총을 가졌을 수도 있고 하니까 생명에 좀 위협을 많이 느꼈다라는 얘긴데요. 그래서 경찰이 이들을 붙잡아서 한 9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조사해 보니까 공작원은 아니고 그냥 이 파도에 휩쓸려서 오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남성들은 이제 9일 동안 도시락 이제 하루 3끼 네. 정도 받고 이제 속옷을 좀 지급받으면서 체류했다가 이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북한 목선들이요. 북한이 조업권을 다 중국에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북한 어선들이 본인들 그 바다에서는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일본 앞에 바다까지 가다가 이제 뭐 조난을 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빗발치고 있다는 얘기인데 참 안타까운 얘기죠.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 뭐 북한이 중대 발표할 때마다 나타나는 여성, 핑크색, 분홍색 저고리를 입고 나타나는 리춘희 아나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리춘희 아나운서 하면 보통 굉장히 단호한 모습, 높은 어조를 이야기하는 아나운서로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진짜 반갑습니다. 오늘 만족하게 다 취재 촬영했습니까? 이번에 그 방송하러 오셨습니까? 방송하러 여기서 방송했어요. 정식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름 복장을 하셨습니까? 그야 카메라 그 방송할 때 방송할 때 출연할 때 치마저고리 우리 네. 고유한 우리 풍습.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완전 성공 이렇게 얘기하던 리춘희 아나운서와 사뭇 다른 모습의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리춘희 아나운서의 중대 발표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